피해 여성 측에서 사전에 지수 오빠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해자 지수 오빠 측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면 검사님한테 가서 판단 받아봐.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블랙핑크 지수 오빠 사태입니다. 지수 오빠 사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두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법조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입장, 흔히 말하는 중립기업 받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블랙핑크 지수 오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명 BJ는 아니고 좀 덜 유명한 BJ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수 오빠라는 인물이 방송에 가서 소위 말하는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모양이에요. 이 BJ가 본인의 식사 데이트권을 300장을 좀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한 장당 10,000원인데 약간 뽑기 형식으로 한 명만 뽑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지수 오빠라는 분이 굉장히 재력을 과시하면서 무려 10,000원짜리를 300장을 구매했고 그것도 부가세 10%는 별도여서 330만 원을 써서 별풍선을 구매했고 결국은 본인이 당첨되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약 3일 동안 카톡 대화를 나눴고 3일 이후에 청담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를 했고 이 자리에는 특히나 지수 오빠의 지인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셋이 먹다가 지수 오빠와 해당 BJ가 함께 우리 집 가서 2차 할래 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본인 집에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식사와 음주를 하다가 성적 접촉이 벌어졌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굉장히 의아하게 사실 이번 사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지수 오빠분이 체포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런 경우 좀 흔합니까, 변호사님? 아니요, 제가 직접 사건을 맡은 사건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들어본 사건 중에서도 지인이 와가지고 촬영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게 만약에 현장 체포될 때 지인이 경찰과 함께 동행해서 영상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이제 영상이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증거 보전을 위해서 좀 찍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경찰이 다 바디캠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보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들이 경찰에서 바디캠을 언론사에 제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 사실 15일 자정쯤에 찍힌 영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과 약 18시간, 19시간 이후에 언론사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찰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언론사에서 요청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자료가 유출된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피의자 측에서는 정통망법 또는 아니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인 입장에서는 아마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경찰의 바디캠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고 좀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바디캠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을 직접 지인분께서 촬영해서 그 자료를 언론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추행 이슈에서 그치지 않고 성추행 이슈 이후에 그 지수씨 오빠의 아내분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일파만파로 더욱 커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의아하게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아내분께서 본인의 폭로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돌리시고 지금 잘 얘기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폭행을 당했던 사진들이나 그 가래침을 먹게 했다, 변태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 경우에는 제3자가 좀 고발을 하거나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관련해가지고 친고죄가 아닌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가정에서의 내밀한 영역이잖아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데 막상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피해들은 전부 다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없이 뭔가 서류를 꾸며가지고 송치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고발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일단 이 사건이 사실 대한민국 남자분
남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에요.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문제인데 피해자분들이 있어서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하다.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이런 관련 사안들 많이 좀 다뤄보셨어요? 아무래도 이 성범죄 관련해서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은 다음부터는 사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후 관계가 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또 이게 너무 수사기관한테는 또 맞는 키처럼 뭐 기소를 위한 뭐 증거 수집 관련해가지고 너무 폭넓은 자유나 아니면 뭐 여지를 준 것처럼 사실은 이용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법원 선고라고 하나요? 판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옛날에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전후 관계에 모순된 점을 찾아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타내, 쉽게 말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자신을 변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뭐 그 당시 상황에서 전후에서의 조금 모순되는 행동이나 아니면 당황하니까 뭐 여러 가지 통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전후 관계가 좀 모순되니까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변론 전략이 잘 안 먹히게 돼서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변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네. 근데 사실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는 부분은 있어요. 너무 현장에서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게 사실이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판결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련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고소가 쉽고 그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실패해도 그 고소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고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고죄가 제가 직접 고소해보기도 했는데 단순히 이 사람이 허위인 걸 알고 했다는 걸로 무고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소위 말하는 엿을 먹이려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의 의도가 다 확인된 이후에 성립이 되더라고요. 무고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주제랑 좀 다른데 무고죄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 허위의 사실도 뭔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이어야 되지 약간 과장하거나 전후 경과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거는 또 허위의 사실을 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죄나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실 다시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도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남성분들이 가장 좀 겁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을 고소가 당할 수는 있잖아요. 당하면 본인의 삶은 철저하게 망가지는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일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여쭤봤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칫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의도가 드러났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지인에게 아닌 거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거야 라는 카톡을 한다던가 아니면 녹취가 있다던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나서 좀 그렇네요. 경험담입니다. 이런 성범죄 경험담이 아니고 무고죄 고소 경험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남성 지수 오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일단 두 사람이 지수 오빠의 집에 간 이후에 키스 이상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분께서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따라왔다. 특히나 나는 내가 지수 오빠라는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여성 측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성적인 접촉 자체가 있었냐? 그럼 그게 합의에 의한 거냐? 즉 강제성이 있었냐?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적인 접촉은 뭐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강제성이 있었냐? 합의에 의한 거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성적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내밀한 영역이라 다른 증거가 있기 힘들고요. 그럼 결국 말뿐이거든요. 피해자의 말이냐? 피의자의 말이냐,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 하냐, 이걸로 아마 판가름이 날 거라서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법적인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이 만약에 지수 오빠의 그 사건을 의뢰 받으셨다면 승소 확률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지수 오빠보다는 아마 제가 변호사라면 BJ분 변론 맡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쪽을 맡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누구 말이 맞냐잖아요. 아까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모순돼도 뭐 그거는 믿을만 하고, 그러면 가해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모순되더라도 이제 이 말은 모두 못 믿는 말이 되니까 사실 피의자를 변론하는 게 훨씬 힘들죠. 일단 쉽지 않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맡으실 겁니다. 이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일단은 양측의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그 지수 오빠에게 유리한 측면은 본인이 300만 원이라는 식사 데이트권을 직접 구매해서 함께 저녁 술자리를 했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 사흘 동안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은밀한 카톡들도 주고받았다. 이런 것도 좀 정황될 수 있을까요? 뭐 전후 정황의 증거는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직접적인 증거는 또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같이 호텔로 같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CCTV나 아니면 그런 영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혹시 뭔가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다고 하면 사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호텔에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충분히 변해서 성적인 접촉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말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에 예를 들어서 서로 은밀한 뭐 내밀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는 충분히, 아니면 강제추행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죠. 심지어 남자 여자 교제하던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죄나 강간죄 충분히 성립할 수도 있고요. 종종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좀 갑작스럽게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남성 입장에서 방어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BJ를 변론하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녹음을 한다, 영상을 찍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영상 찍을 경우에는 또 불법 촬영 문제가 더해질 수 있으니까 녹음은 괜찮나요? 녹음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음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녹음은 괜찮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금지하는 법안이 한번 발의될 뻔 했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엄청 됐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성 입장에서 사실은 방어할 수단이 아예 없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녹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방어 수단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죠.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느냐, 녹음하다 걸려서 뺨 한 대 맞느냐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성분 그 유리한 정황 또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자발적으로 따라왔고 집에 남성이 자신의 신분, 지수 오빠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성 측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여성 피해 측, 그러니까 피의자 측의 유리한 정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체포 당시에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굉장히 급박하게 나 옷 벗기고 강제로 하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았다는 점. 특히나 현장 체포 과정에서 영상들이 모두 촬영된 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지수 오빠분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강제추행이라는 말들도 나왔는데 이제 이 사건 맥락을 보면은 강간 미수 쪽으로 좀 기울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고 있으실까요? 저도 처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은 옷을 벗기고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 피해자 측 진술이 있어서 이거는 강간 미수인데 왜 강제추행만 문제가 될까, 이런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마 변호인이, 피해자 쪽 변호인이 선임되고 전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에 아마 전략이 생길 테니까요. 제가 아마 BJ 쪽 변호사라고 하면은 강간 미수죄로 아마 다시 고소장을 써서 아마 제출을 할 것 같습니다.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이 약간 형량이 꽤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떨까요? 실무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강제추행은 보통 이제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강간 미수로 가면 이제 벌금형은 고려가 되지 않는 거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특히나 합의로 가자고 하면 강간 미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체포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원했으면 이 영상을 공개했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당사자, 가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은 바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 변호사님 많이 보셨나요? 예, 실제로 최근에 워낙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얘기도 듣고 실제 사건을 수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을 좀 수임하시면 좀 어떠세요? 일단 피해자 쪽 수임하면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녹음이나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증거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카톡이나 아니면 술자리에서의 다정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뭔가 이렇게 호텔이나 아니면 집으로 가서 내밀한 영역에서 둘만 남게 되면 그 상황에서 여자가 거부하는데 성적인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이나 아니면 강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변론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실제로 이런 사건 맡아보시면 그 남성분, 가해자 측 입장에서 녹음 등의 자료를 확보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좀 준비를 하는구나. 그렇지. 그런 녹음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 확률이나 승소 확률이 좀 높아지는 편인가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녹음이 됐다는 건 이제 전후 경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도 결국은 피의자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달라지는 게 강제성이 있었냐 없었냐죠. 피의자 주장처럼 강제성 없이 그냥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서 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만약에 녹음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녹음 자료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피의자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어렵게 하셨는데, 녹음 있어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녹음 있어도 질 수 있습니다. 지수 오빠 측에서 성적 접촉이 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강제성 문제가 되는데 혐의를 좀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상황만으로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진술이 서로 간에 엇갈리면 결국은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냐를 판단해야 돼요. 일단 최근 실무적인 경향 보면은 아무래도 성범죄가 되고 특히나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경우에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면 애매하다 싶으면 검사님한테 가서 판단 받아봐 이럴 거고, 검사 같은 경우는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러면 판사님한테 가서 한번 판단 받아봐 이럴 겁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애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또 피해자가 법정 나와서 이렇게 울고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데 피해자에게 너 거짓말했어, 피의자가 무죄야,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명백하게 방어할 만한 수단, 예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정황에 대한 녹음, 카톡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형사에서 검사로 넘어갈 때 1,000만 원 더 들고요. 검사에서 판결로 넘어갈 때, 재판으로 넘어갈 때 1,000만 원 더 들고요. 거기서 1심에서 이긴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거의 99%의 확률로 검사가 항소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심까지 가면 또 1,000만 원 더 들 거고요. 결국은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의 실비가 더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무리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판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삶은 철저하게 피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비하시거나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99%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무죄 받으면은 검사는 100% 항소합니다. 정말 명백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이것도 문제인데 예방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당신에게 예쁜 여자가 유혹할 리는 없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또 못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실제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나온 거고, 문제는 실제 피해자들을 위한 법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피해자들은 진짜 진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일단 경찰에서는 굉장히 현장 체포를 했고 사전 구속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반려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좀 어떤 경우에 좀 반려가 되는 건지. 보통 헷갈리시는 게, 경찰은 영장을 신청을 하고요. 그럼 이제 검사가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라고 보통 이제 영장 재판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고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건 아예 검사가 경찰의 신청조차 반려해버린 거예요. 청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검사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를 고려할 텐데요. 서로 간의 주장이 좀 엇갈려가지고 지금 범죄가 성립했는지가 좀 모호하다. 범죄의 성립 여부가 모호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안 자체가 구속을 할 만큼, 구속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람이 갇혀가지고 재판받을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실형을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도 이게 실제로 실형을 살 만한 범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판단, 두 가지 판단을 같이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 볼 때 변호사님의 이번 사건 어느 쪽으로 유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유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걸로 좀 판단을 하시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건을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 사정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피해자 쪽의 대처가 좀 빠르게, 아니면 뭔가 좀 조금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뭐 정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쪽에 불리한 정황들도 굉장히 있죠. 뭐 다급한 카톡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립기여를 놓는 게 맞겠다. 맞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지수 오빠 사건이지 지수의 사건이 아니에요. 약간 이 연좌제로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지인이 해당 체포 영상을 촬영하고 언론사에 넘기는 한편 걸그룹 멤버의 가족이라는 사실까지 같이 넘긴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피의자 입장에서, 지수 오빠 입장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얘기를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형법상, 특히나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유포됐으니까 정토법상의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 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범죄로 지금 자신이 공격받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아마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라는 거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피해 여성 측에서 사전에 지수 오빠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해자 지수 오빠 측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지수 오빠인지를 알았는지,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된다면 수사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두 사람의 말의 신빙성 판단이거든요. 지수 오빠, 뭔가 유명인,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면 피의자 쪽의 말에 조금은 더 신빙성을 담아둘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게 다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강제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현장에서 이제 피해 여성분이 지인에게 다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와달라고 불과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카톡상. 이런 부분도 유리한 정황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뒤집을 만한 핵심 증거는 안 된다고. 일단은 카톡 내용 자체는 BJ한테 엄청 유리한 증거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지인이 올라온, 예를 들어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다라고 하면 그 지인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 소명이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피의자 쪽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지인이 근처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11시 51분이었거든요. 카톡상으로. 근데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던 시점은 그 자정 넘은 오전 0시 15분경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시간이 자정이거든요. 그럼 시간 순서상으로 구조 요청,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그 다음에 현장 도착이라는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우가 좀 흔한가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인이 성범죄로 지금 갇혀있다, 아니면 뭔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경찰에 빨리 신고하고 다급하게 구조하려고 하지 변호사부터 선임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 다음에 선임해도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극히 이례적이긴 한데 전후 사정이나 아니면 이 피해자 측에서 소명하는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뒤집혀가지고 무고로 역고소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게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죄로 예전에는 좀 고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아마 실무 지침이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무고 관련해서 아마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거를 사실은 엄청 억울해 하시는 분들 변호사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변호사로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일단 본인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고죄 고소하시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사 받는 중에 아마 무고죄를 하는 거는 조금은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됐다. 근데 정말 자료도 없고 증거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현업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분으로서 좀 소위 말하는 꿀팁이 있다. 일단 보통 이런 상황이 있고 나서 피해자 측에서 보통 카톡이나 아니면 대화나 내용이나 전화를 해서 사과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엉겁결에 사과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죄에 있어서 엄청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어제 뭔가 너랑 이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불미스럽다, 싫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 다급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뭔가 사과하거나 아니면 사죄하는 미안하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되면 유죄에 엄청난 증거가 돼요. 수사기관에서 너 그럼 그때 왜 미안하다고 문자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경찰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바디캠이나 뭐 CCTV나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얘기를 해서 그런 증거, 나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빨리 증거보전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반박을 하자면 이렇게 사과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잘못했을 때 사과 안 하고 버티잖아요? 바로 구속됩니다. 잘못을 안 했을 때 사과하지 마세요. 굉장히 잘 아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지 최소한 1, 2년 정도는 좀 공방이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뭐 한 2년 정도는 아마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잖아요. 한쪽에서는 뭐 이제 심지어 강간 미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뭐 한 반년도 안 가서 아마 사건이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뭐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한 2, 3년, 1, 2년 이상 사건이 계속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런 사건 무혐의로 수사 종결할 가능성 몇 프로 보십니까? 제가 담당 경찰이라면 쉽지 않을 텐데요. 무혐의로 종결하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호사 선임할 때 내가 뭔가 피해가 있기도 전에 변호사랑 먼저 연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근처에서 뭔가 상황이 벌어질 걸 알고 대기를 했다든지 이런 극히 이례적이거나 뭔가 이상한 상황이 경찰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사랑하는 사이끼리 좋은 너무 어렵네요. 사랑하는 사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일단 지수 오빠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